대한민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성의 정문으로 한양을 지켜온 이 문에는 아주 기이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문 입구에 걸린 이름표인 현판의 모양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싼 다른 문들은 모두 글자가 가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숭례문만은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길게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천재학자가 나라를 설계하며 왜 하필 숭례문에만 이런 독특한 장치를 해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멋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었던 거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조선 선조들의 절박한 결정이었습니다. 현판의 방향 하나에 나라의 명운을 걸어야만 했던 기막힌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로 현판이 수백 년 동안 말없이 경고해온 진짜 정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한양에 도성을 쌓고 성문을 세운 것은 1396년의 일입니다. 한양을 둘러싼 성곽에는 4개의 큰 문과 4개의 작은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쪽에 세워진 숭례문은 도성의 정문으로서 가장 당당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숭례문에는 다른 성문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 위에 걸려있는 이름표인 현판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모든 건물과 성문에 달린 현판은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흥인지문이나 서쪽의 돈의문, 그리고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까지 모두 글자가 가로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건물의 격식을 차리는 아주 당연하고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남쪽의 숭례문만은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길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문에 왜 이런 파격적인 설계를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의 실록과 여러 기록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현판의 글씨를 쓴 주인공은 태종의 첫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당대 최고의 명필로 꼽히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숭례문의 현판을 쓰면서 글자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적었습니다. 숭례라는 이름은 예의를 숭상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예의는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소중한 이름을 굳이 세워서 적어야만 했을까요? 조선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성문의 현판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을 설계한 사람들은 한양의 남쪽에서 불어오는 강렬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세운 것은 남쪽의 관악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화기를 억누르기 위한 풍수지리적 비방이었습니다. 불이 위로 타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현판의 글자도 위로 솟구치는 모양으로 만들어 불로써 불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숭례문 현판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치밀한 철학과 전략 속에서 탄생한 특별한 유물이었습니다. 글자 한마디마다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고 도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조선의 기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로로 당당하게 서 있는 세 글자는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역사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서울의 남쪽은 아주 두려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저 멀리 우뚝 솟은 관악산 때문이었습니다. 관악산은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아있어 그 모양이 마치 하늘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풍수지리에 밝았던 당시 학자들은 이 산을 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불의 기운이 너무나 강력해서 남쪽에서부터 곧장 임금님이 계시는 경복궁을 향해 달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불길을 막지 못하면 나라에 큰 불이 나거나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공포가 도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설계자들은 이 뜨거운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 숭례문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세웠습니다. 숭례문의 레라는 글자는 동양의 지혜인 오행 중에서 불을 의미합니다. 불은 가로로 퍼지기보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의 이름표인 현판을 세로로 길게 세워 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불꽃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더 큰 불로 밖에서 들어오는 불을
막아내겠다는 이른바 맞불 작전이었습니다. 관악산의 불길이 도성으로 들어오려다가 숭례문 현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 뜨거운 불의 기운에 부딪혀 튕겨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스려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려는 조선 선조들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숭례문 현판뿐만 아니라 다른 보완책들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숭례문 바로 앞에 남지라는 커다란 연못을 파서 물의 기운으로 불을 끄려 했고, 경복궁 앞에는 물속에 산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 동상을 세워 불의 기운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숭례문의 세로 현판이었습니다. 남쪽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이 현판은 한양 백성들에게 우리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이 은밀한 방패는 조선 왕조의 명운과 함께하며 수백 년을 견뎌왔습니다. 도성의 남쪽 끝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며 서 있는 세 글자에는 이처럼 과학적인 분석과 철학적인 지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숭례문을 지날 때마다 이 세로로 세워진 글자를 보며 자연의 거대한 힘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왕실의 의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현판 하나에도 온 정성을 다해 나라의 안녕을 빌었던 선조들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숭례문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세로 현판은 단순히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땅의 기운을 읽고 이를 다스리려 했던 조선 최고의 비법이었습니다. 관악산의 불꽃이 아무리 거세게 타올라도 숭례문의 세 글자가 버티고 있는 한 도성은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조들의 대답이 바로 이 세로로 된 이름표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숭례문의 얼굴인 세로 현판을 직접 붓으로 쓴 사람은 세종대왕의 큰형님인 양녕대군입니다. 양녕대군은 조선 태종 임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동생인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전국의 산천을 떠돌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호탕한 성품만큼이나 글씨를 쓰는 솜씨 또한 조선에서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이 숭례문의 현판을 쓴 시기는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나무판 앞에 서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붓을 휘둘러 대한민국 국보일호의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숭례문 현판은 그 크기부터가 압도적입니다. 전체 높이가 3m가 넘고 너비 또한 2m에 육박하는 아주 거대한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판에 세로로 글자를 써 내려가는 것은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쓴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붓이 지나간 자리에 힘이 넘치고 획의 끝부분이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부드러운 글씨체와는 달리 나라를 지키려는 장군의 기상과 같은 묵직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예의를 숭상한다는 의미인 숭례라는 글자를 왕자가 직접 썼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쪽에서 도성으로 들어올 때 머리 위에 높게 걸린 이 웅장한 글씨를 보며 비로소 조선의 심장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양녕대군의 필체는 단순히 종이에 쓰는 낙서가 아니라 도성의 문을 굳건히 잠그는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글자 마디마디에 맺힌 강한 기운은 관악산에서 몰려오는 불의 기운을 밀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위험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현판을 보며 양녕대군이 왕위를 내려놓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현판은 조선 왕실의 예술적 수준과 국가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결합된 최고의 걸작입니다. 숭례문을 지탱하는 돌담과 기와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걸린 이 세로 현판이야말로 도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차게 내려쓴 세 글자는 조선의 자존심을 상징하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숭례문의 이름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선조 임금 시절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도성을 점령했을 때 숭례문은 그들의 주된 이동 경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성곽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숭례문의 현판은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현판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이 귀한 보물을 숨겼거나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어디론가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나라의 자존심과 같은 현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소문 밖 가을가에서 밤마다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파보았더니 흙 속에 묻혀있던 숭례문 현판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쓴 힘찬 글씨는 수년 동안 땅 속에 있었음에도 위험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시절에는 전쟁 중에 훼손된 성문을 수리하면서 현판의 글씨를 더욱 선명하게 다듬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숭례문 현판은 더욱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화재에 민감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상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아주는 이 현판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임금님들은 가뭄이 심하거나 도성에 화재가 잦을 때마다 숭례문을 찾아 현판의 상태를 살피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판은 단순히 나무판에 글자를 새긴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라의 수호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영조 임금 시절에는 현판의 배경이 되는 나무가 갈라지자 전국의 이름난 목수들을 불러 모아 가장 단단하고 좋은 소나무로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기법은 오늘날의 기술로도 따라하기 힘들 만큼 정교했습니다. 나무의 수축과 이완을 고려하여 이음새를 맞추고 수만 번의 붓질로 오칠을 입혀 습기와 벌레로부터 현판을 보호했습니다. 이러한 정성 덕분에 숭례문 현판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구한말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가 다가왔을 때도 숭례문 현판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상징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본인들이 전차를 놓기 위해 숭례문 옆 성벽을 허물고 길을 낼 때도 차마 이 거대한 현판만큼은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세로로 세워진 세 글자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이들은 고개를 들어 현판을 바라보며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숭례문 현판은 조선의 건국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모든 고비마다 늘 함께해 왔습니다. 비바람에 씻기고 세월에 닳아도 그 속에 담긴 호국정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표가 겪어온 순환사는 곧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밤 우리 국민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화범이 저지른 이 어처구니 없는 불행은 600년 넘게 서울의 상징이었던 숭례문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하고 수백 명의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지붕 안쪽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화마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숭례문의 심장과 같은 세로 현판이 무사히 구조된 것입니다. 불길이 숭례문 2층 누각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 현장의 지휘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양녕대군이 직접 쓰고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이 귀한 현판마저 타버릴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쏟아지는 불똥과 연기를 뚫고 숭례문 정면에 매달린 거대한 현판을 떼어내기 위한 긴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워낙 크고 무거운 나무판이었기에 크레인과 로프를 동원하는 과정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현판이 열기에 달구어져 뜨거웠고 주변 건물 파편이 떨어지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현판이 줄에 매달려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현판은 딱딱한 지면과 부딪히며 8조각으로 갈라지고 테두리가 부서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양녕대군이 쓴 글씨 부분은 큰 훼손 없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화마가 숭례문 전체를 무너뜨리기 불과 몇 분 전의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현판은 곧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져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이 현판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이 현판은 소나무 조각들을 정교하게 이어 붙여 만든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숭례문의 거대한 몸체는 숫덩이가 되어 무너졌지만 그 이름을 담은 이름표만은 살아남아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에 그슬리고 부서진 현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고 동시에 살아남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국가 상징물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숭례문 현판은 보존 처리를 위해 수년간의 긴 잠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판의 갈라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원래의 검은 빛깔을 되찾기 위해 수만 번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조선시대에 현판을 수리했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숭례문 현판은 불길을 견뎌낸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구조된 이 이름표는 숭례문이 다시 세워질 날을 묵묵히 기다리며 차가운 연구소 안에서 뜨거운 복원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비록 상처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양녕대군의 힘찬 필치와 나라를 사랑하는 기운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표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숭례문의 영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구출된 현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로 옮겨져 정밀한 진단과 복원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현판을 덮고 있던 검은 그을음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불길의 열기에 갈라진 8개의 조각을 하나로 맞추는 고난도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숭례문 현판의 제작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기록과 실물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현판은 하나의 통나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나무 판재를 정교하게 이어 붙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거대한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선시대 목공 기술의 지혜였습니다. 복원팀은 현판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역사 자료와 탁본을 비교하며 철저한 고증을 거쳤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나무 내부의 상태와 과거에 사용된 못의 위치까지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숭례문 현판의 글씨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보수되고 덧칠해지면서 양녕대군이 처음 썼던 원래의 필치와는 조금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복원을 통해 현판을 조선 초기 양녕대군이 썼던 원형에 가장 가깝게 되돌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양녕대군의 위패를 모신 지덕사에 보관되어 있던 현판 탁본이었습니다. 이 탁본은 글자의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선명한 모습을 담고 있어 복원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탁본의 선을 따라 글자의 굵기와 기운을 세밀하게 복원해 나갔습니다. 부서진 테두리와 나무 조각들은 숭례문 복구 현장에서 나온 오래된 소나무 재료를 사용하여 원래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특히 나무와 나무 사이에 미세한 틈을 메우는 작업에는 전통적인 접착제인 악교를 사용하여 화학적인 변형을 최소화했습니다. 글씨를 제외한 배경 부분에는 전통 방식 그대로 천연 오칠을 수십 번 반복하여 깊은 검은색을 입혔습니다. 오칠은 습기와 벌레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현판의 권위를 세워주는 품격 있는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위에는 흰색의 전통 안료를 사용하여 양녕대군 특유의 힘차고 당당한 필체를 재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과 장인들의 전통 기법이 만나 이루어낸 결실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복원 작업은 단순히 유물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현판 조각 하나를 맞출 때마다 나라의 얼굴을 다시 그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복원이 완료된 현판은 본래의 웅장한 위엄을 되찾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마를 견뎌내고 다시 태어난 이 이름표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복원의 결과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현판은 숭례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4일 마침내 온 국민이 기다리던 숭례문 복구 중홍식이 열렸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림막 속에 가려져 있던 숭례문이 다시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마를 뚫고 살아남아 전통의 방식대로 정교하게 복원된 세로 현판이
다시 제자리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녕대군의 힘찬 필치가 살아난 이 이름표는 새롭게 단장한 숭례문의 활용점정과도 같았습니다. 현판이 다시 걸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판 하나를 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역사의 맥을 다시 잇고 나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국가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복구된 숭례문 현판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덕사에 보관된 조선시대의 탁본을 바탕으로 글자의 원래 굵기와 기운을 그대로 살려냈기에 양녕대군이 처음 붓을 휘둘렀을 때의 그 기계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판을 다시 걸면서 위치와 각도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고증했습니다. 남쪽 관악산에서 몰려오는 불의 기운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햇빛이 현판을 비출 때마다 세로로 길게 내려온 세 글자는 은은한 빛을 내며 도성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숭례문이 다시 문을 열던 날 수많은 시민이 광장으로 몰려나와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세로 현판을 보며 5년 전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숭례문의 이름표는 이제 단순한 문화재를 넘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화재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깨달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 현판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숭례문의 세 글자는 이제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에서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기술이 만난 최고의 걸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도성의 남쪽 정문에서 다시 시작된 이 이름표의 역사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기록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숭례문 현판은 단순히 오래된 나무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600년 넘게 이어져 온 조선의 철학과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양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조화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관악산의 강한 불의 기운을 무조건 막아서기보다 숭례문이라는 거대한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세로로 된 현판을 걸어 기운의 흐름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풍수지리적 설계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과학적인 태도였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통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숭례문에만 허락된 이 세로 방향의 현판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로로 쓰는 것이 원칙인 한자 문화권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세로로 이름을 세워둔 것은 조선의 자존심과 기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참화, 그리고 2008년의 대화재를 겪으면서도 이 현판만큼은 기어코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현판 속에 담긴 이름이 곧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숭례문은 매일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서울의 가장 번화한 곳에 서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풍경이지만 고개를 들어 성문 위를 바라보면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세 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붓끝에 실었던 힘찬 기운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연의 위협에 맞서 지혜를 짜내고 화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이 작은 나무판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매우 큽니다. 숭례문 현판은 기록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화재 이후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부터 꾸준히 남겨온 탁본과 기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잊지 않고 이어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세로로 세워진 숭례문 현판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 현판에 얽힌 비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성문의 이름표 하나에 나라를 지키려는 선조들의 이토록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다음에 숭례문을 보실 때 그 현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소중한 우리 역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음에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역사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